유선 PD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정말 대단한 책. 예,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책은 별로 네.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책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읽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한층 더 레벨업하고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 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데요?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는 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목이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 갈등에 관한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양극화, 네. 정확히는 이제 경제적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를 포함해서 사회가 지금 분열돼 가고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도 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회 갈등이 되게 심각해져서 문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 혹시 좀 감이 오시나요? 남녀 갈등도 좀 심한 것 같고 또 세대 갈등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이게 뭐 인터넷에서만 시끄럽지. 실질적으로 뭐 사회 나가보니까 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뭐 남녀 갈등 이런 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던데.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이 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얼마나요? 얼마나냐? 예를 들면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네. 2021년 10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하고 같이 정치적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 1위로 나왔습니다. 1위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였어요. 정치적 갈등이. 근데 이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지지 정당에 따라 사회 갈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심각 또는 매우 심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몇 %였을까요? 50% 넘나요? 네. 그 정도만 해도 높을 것 같잖아요. 네. 네, 90%가 나왔어요. 90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 정치적 갈등 너무 심해. 심각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는 영국에서 네. 영국의 입소스라는 기관에서 28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를 냈는데 네. 이 결과는 좀 충격적입니다. 여기서는 아까는 정치적 갈등만 다뤘잖아요. 여기서는 정말 여러 갈등 분야를 다 다뤘는데요. 우리나라가 상위권을 차지한 갈등 분야가 일단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 갈등 1위 차지했고요. 엘리트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 3위 차지했고요. 남녀 갈등 1위, 학력 갈등 1위, 정당 지지자 사이의 정치적 갈등 1위, 빈부 갈등 친례와 함께 공동 1위, 계층 갈등 2위, 세대 갈등 1위, 종교 갈등 1위. 우리나라가 종교 갈등도 1위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1등, 3등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거, 남녀 갈등하고 세대 갈등은 그 2등하고 비교했을 때 네.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압도적 1위.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갈등이 이 정도로 심한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종교 갈등 부분을 보면은 네. 알 수 있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가 종교 갈등이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막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나 되게 심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종교 갈등이 1위를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 갈등 상황에서 느끼는 네. 고통과 피로감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네.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제목을 보면은 네. 와, 이거 진짜 꼭 봐야 한다. 지금 시대에 이 책은 꼭 필요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여기 부제도 혐오와 갈등을 증폭하는 정치적 양극화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네. 사실 이런 제목을 들으면은 그렇게 덥석 믿기가 어려운 게 네. 지금 우리 시대의 갈등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답이 안 보이거든요. 이걸 어디서부터 해소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갈등 이게 그런 걸 해소하겠다고 몇 년 동안 했는데 해소된 게 있나요, 지금? 그러게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조차 감이 안 와요. 사실. 네. 사실 예를 들면은 지금 정권 시작할 때 남녀 갈등이 그때 서서히 고개를 내밀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 더 심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감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더 피로감을 느끼고 더 고통을 느끼는데 네.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부재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자분의 이력을 보잖아요. 네. 좀 신뢰가 갑니다. 네. 이 저자분 성함이 피터 T 콜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갈등 해결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라 그래요. 네. 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부터 국제관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갈등을 연구하고 중재도 해오셨다고 합니다. 오, 진짜 전문가시네요. 그렇죠. 갈등 찐 전문가. 네. 그러면 새로운 갈등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주나요? 그게 이 책의 진짜 놀라운 점이에요. 이게 진짜 갈등 분야의 세계 최고수만이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통찰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네. 이게 그럼 그게 뭐냐 궁금하시잖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리나라의 남녀 갈등이나 세대 갈등 같이 네. 다루기 힘든 갈등, 네. 너무나 깊어진 갈등은 네. 기존의 방식으로는 원인을 파악할 수도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신 갈등의 복잡계적 특성을 이해하고 갈등의 지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을 해요. 지형 자체를 바꿔라. 사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텐데 제가 그건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고 어쨌든 이 책을 다 읽고 덮을 때쯤 되잖아요. 덮으면서 진짜 고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진짜 새롭고 훌륭한 통찰이구나. 이런 게 진짜 전문가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각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진짜. 어떤 통찰인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책에서 나온 것 중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통찰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잡계적 특성을 이해하고 갈등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게 무엇인지 네. 한번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책에서 접한 통찰 중에 정말 소름 끼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심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거요? 네, 더 무섭고 끔찍한 거. 뭐냐면 인지적 양극화예요. 인지적 양극화. 예를 들면 미국인의 경우는 상대편 정당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편 말고 상대편이 나를 더 많이 비인간화하고 더 많이 혐오하고 더 많이 반대한다고 생각한대요. 상대편을 원래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대편이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상대편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2배 더 많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편 정당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쟨 좀 재수없어.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쟤는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여버리고 싶어해. 막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현실하고 생각 사이에 네. 괴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면 갈등이 깊어지기만 하지 해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접하는 많은 미디어들이 네. 이런 상황을 더 부추깁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처럼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네. 이 알고리즘은 더 많은 시청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찾아서 보여줍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면 내 생각이 더 강해지고 더 극단적이 되고 그리고 또 자극적인 걸 찾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거에서 가장 자극적인 게 뭐겠어요? 상대편 사람들이 악랄하게 행동하는 것들.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럼 공화당원들이 하는 사악한 짓들. 이런 자극적인 걸 보고 싶어 하고 그런데 눈이 더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공화당 애들은 진짜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실제로는 그 정도가 아닌데.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완전 다른 세계에 사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네. 정말 매운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은 지금 국가적 정신질환에 처해 있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서로 다른 현실을 본다 그랬잖아요. 네. 양극화 때문에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상대편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아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 뭐 거의 정신질환 수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못 보고 각자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네. 씁쓸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네. 이렇게 심각한 양극화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일단 사회가 너무 급변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살기가 좀 팍팍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맞아요. 살기 팍팍해진 게 저도 그게 되게 큰 이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유가 없어지니까 네. 서로 싸우기 바빠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양극화의 원인으로 특정한 요소를 지목하는 거, 그러한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양극화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네.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원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복잡계 얘기가 나왔군요. 그쵸. 여기서 이제 복잡계의 개념이 나오는데 네. 오늘날의 양극화는 매우 다양한 차원의 영향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을 만든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해요.
이 악순환이 어디서 왔냐? 유선 PD님 확증 편향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기 입맛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양쪽 정보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내 입맛에 맞는 거는 이건 내가 들어야지. 내 입맛에 안 맞네? 이건 안 들어.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확증 편향인데 네. 자, 이게 무슨 영향을 일으키냐면요. 사람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입맛에 맞는 정보를 받아들이죠? 네. 그럼 그 정보가 내 생각을 어떻게 하죠? 더 강화하겠죠. 네.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게 더 강력한 입맛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럼 그 더 강렬해진 정보를 또 받아들이면 또 내 입장이 더 강화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되냐? 강화 피드백 고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 더 그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네.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 문제가 언제 더 심각해지냐? 한 가지 요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요소와 복잡하게 연결이 되면서 네.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내 관점하고 일치하는 뉴스, 유튜브,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만 계속 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점점 현실하고 더 분리가 되겠죠. 이러면은 뇌의 신경회로도 재편이 돼요. 뇌까지요? 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객관적이고 제대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진짜 이건 뇌까지 이상해진다고? 그럼 이거 진짜 정신질환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고 이런 게 계속 강화되면 양극화의 슈퍼 태풍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띄워놔 드렸을 텐데 어마어마하네요. 아까 그림으로. 처음에 그 확증 편향 그림은 되게 네. 간단했잖아요. 네. 그게 점점 복잡해져서 이 양극화의 슈퍼 태풍을 만들면은 자, 이러면 이거를 여기서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죠. 네. 여기서 하나만 딱 고친다고 이 갈등이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네.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원인만 해결한다고 갈등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처한 갈등이 일반적인 갈등이 아니라 복잡계적 갈등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분열의 시대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도 해줘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갈등 해결 방식, 복잡계적 갈등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보통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어떤 방법 생각하세요? 대화를 해서 푼다. 그렇죠. 대화를 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갈등이 매우 깊어졌을 때는 더욱더 안 통한대요. 오. 제가 이걸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게 왜 그러지 그랬는데 제가 딱 예시가 제 경험에서 바로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뭐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막 싸웠을 때 막 이러고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두 사람 불러놓고 야 빨리 악수해 이제 화해해. 그렇다고 화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죠. 극심한 갈등은 그런 대화 같은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애들 싸움하고 뭘 비교를 하냐 그러면은 이것도 있죠. 우리가 토론회 같은 거 하잖아요. 방송에서 뭐 100분 토론 뭐 이런 토론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양측 사람들이 나와요. 토론을 하죠. 거기서 대화가 대화답게 이어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그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나면 다음 날 네.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가보세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걸 보고서 우리가 타협점을 찾고 서로 평화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갑시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 말하는 꼬라지 봐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댓글 받군요. 네 대편이 더 대화 이상하게 했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서로 싸우기 바빠요. 네. 네. 그러니까 대화로 해결하겠다? 이건 진짜 아니란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양극화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부제가 나온 겁니다. 예. 이걸 알려면 먼저 어트랙터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어트랙터.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 아까 네. 전처럼 이렇게 한쪽 의견이 강화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을 이루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복잡계적 특성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생각이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트랙터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어트랙터를 정의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시스템이 형성되고 굳어져서 네. 변화에 저항하는 패턴. 네. 안 바뀐다는 거예요. 네. 굳어져서 안 바뀌는 게 어트랙터인데 네.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을 텐데 네. 요게 이제 어트랙터 지형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깊숙한 골짜기가 생겼잖아요. 네. 요게 이제 어트랙터예요. 아, 여기 한번 빠지면은 네. 빠져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렇겠죠. 요런 게 이제 굳어져가지고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 그런 게 어트랙터고 요 어트랙터가 언제 생기냐? 양극화의 슈퍼 태풍이 심해지면 네. 나중에 이런 어트랙터 지형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네, 이게 사실 복잡계라는 개념, 네. 또 방금 나온 이 어트랙터라는 개념,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쵸. 이렇게 학문적으로 봐도 되게 이제 통계학, 막 이런 물리학, 거기에 심리학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을 다 알아야 하는 건데, 이걸 그 복잡한 개념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래갖고 쉽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시각적인 도움을 줘요. 그래서 네. 전 이 점도 이 책에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한번 그림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깊숙한 어트랙터는 파괴하는 갈등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부정적인 어트랙터예요. 그런데 깊이 보세요. 되게 깊죠. 예. 이렇게 깊은 어트랙터가 생기면요,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 머물게 되겠죠? 오래 머물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확증 편향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어트랙터가 더 깊어지고 네. 더 넓어지겠죠. 그럼 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져요. 네. 예. 자, 그럼 이게 이제 갈등이 해결 불가능한 갈등이 되는,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어트랙터만 있느냐? 아니라는 게 이 책의 내용. 반대쪽에 보시면은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지만 좀 더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관계와 가까운 곳에 있는 어트랙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가 깊지 않은 어트랙터들을 잠재적 어트랙터라고 해요. 아직 안 깊어졌어요. 네. 어트랙터가 이제 끌어당기다, 이런 뜻도 있는데 아직 끌어당기기엔 좀 미약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첫 번째, 긍정적인 이 잠재적 어트랙터들을 강화해서 깊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아니면 이 부정적인 어트랙터를 약화시키는 거죠. 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약간 판을 바꿔라, 지형을 바꾸라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짚어주셨는데, 아까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 뭐 이렇게 토론 프로그램에서 대화한다고 다음날 더 싸운다니까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형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판을 바꿔버리는 거고. 그래야지 오늘날의 복잡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도식적이고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가능하겠어? 실제 사례가 있겠어?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들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1990년대의 네. 보스턴이 배경입니다. 이때 낙태를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낙태 찬성론자도 시위를 벌이고 네. 낙태 반대론자도 시위를 벌이고, 첨예하네요. 네, 그런 상황. 그리고 이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시위 벌이는데 두 시위 세력이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곳이 90년대 보스턴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1994년 12월 30일에 진짜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뭐죠? 한 낙태 반대론자가요, 그 중절 클리닉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요. 너무 끔찍한데요. 되게 많은 생각보다.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그로부터 그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뒤에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에 네. 적과의 대화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적과의 대화? 왜 제목이 그러냐면 그 낙태 찬성 쪽 리더 3명하고 낙태 반대 쪽 리더 3명이 그 사건 이후에 몰래 만남을 이어왔대요. 왜? 낙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왜 몰래 만나요? 그죠? 왜 몰래 만나느냐? 이게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요. 혹시나 이런 모임 자체를 네. 배신행위라고 생각을 할까봐. 이게 낙태 찬성론자 중에 우리 운동권 리더가 적개의 리더랑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하고 왜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뭔가 테러 같은 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모임 장소도 보안상의 이유로 바꾸기도 하고 그랬대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6년 동안 모임을 이어왔어요. 네. 자, 그럼 그 모임의 결과 어떤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뭐 낙태에 관한 어떤 새로운 법안이 나왔을까요? 그죠? 뭐 법안을 낸다거나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런 합의도 끌어내지 못했어요. 6년 동안 만났는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네. 원래의 입장이 더 강화됐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도 난 낙태를 뭐 찬성하는 사람이야. 근데 6년 동안 모임을 가져보니까 네. 난 더 찬성하게 됐어. 반대는 난 더 반대하게 됐어. 이런 사람들이 나왔대요. 그럴 수 있죠. 왜 6년 동안 왜 만났지? 네. 오래 만났네요. 그냥 오래 만났는데 니들 만나고 도대체 뭐 했냐? 네. 더 안 좋아졌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양쪽의 입장 차이는 더 심해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관계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6년 뒤에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그 모임이 시작한 지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까지도 서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대요. 그런데 그럼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지만 갈등은 좀 완화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요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25년 동안 만남을 이어오면 딱 그 느낌이에요. 내가 이제, 아, 친구야, 나 뭐, 요번에 손주 나왔어. 파티할 건데 놀러 와. 뭐 이런 거가 되거나, 아니면, 네. 아, 내가 아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같이 가. 뭐 이런 친한 사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의 처음 시작이 어땠느냐? 그 낙태 반대론자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모임 장소에 가기 전에 3명이 따로 모였대요. 그래갖고 기도를 올렸대요. 아, 우리가 저렇게 더러운 사람을 만나도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그럼 낙태 찬성론자들은 똑같죠. 뭐, 아, 저런 무슨 중세시대 사람들이야? 지금 뭐 현대 한 18세기 살아? 내가 어떻게 저렇게 구닥다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서로를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희망적인 게 그 네. 부분에서 특히 느꼈어요. 서로를 악당 취급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 뭐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전 제일 심각한 게 그거라고 봐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나쁜 놈 취급해. 아, 실제로 사회에 나와 보면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인터넷에 막 쓰여진 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이 마치 대부분인 양.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미국의 국가적 정신질환 그것도 네. 똑같거든요. 상대 정당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어떤 심각한 그런 갈등 상황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이 보스턴의 대화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6년 동안 만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아마 처음 만났을 때는 만나서 싸우는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6년이나 만났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반에서 싫어하는 애도 3년 연속 같은 반 되면 미운 정이라도 쌓여요. 그분들이 실제로 이런 발언을 해요. 나는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복합적이고 내가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반대를 해왔다는 걸 알았다. 물론 지금도 나는 반대하지만 예전처럼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아. 이 문제가, 이 갈등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 복잡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는 거. 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냐? 문제가 해결됐나요?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해요. 무슨 합의점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네. 하지만 갈등의 어떤 정도가 약화됐잖아요. 예전처럼 총기 난사를 할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 이제 안 일어날 것 같다는 희망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이 쓸데없는 노력에 그냥 힘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국가적인 단위로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돈이 나가는 일이거든요. 그쵸. 네. 그게 아니라 갈등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잡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통해서 갈등의 지형 자체를 천천히 바꿔나갈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선사하는 통찰입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왜 필독서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정독하겠습니다. 네, 심지어 바른 마음 네. 네, 조너선 하이트 분께서도 2020년대 최고의 필독서다라고 추천을 하셨는데 아마 미국에 사는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네. 거기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갈등이 지금 최고조거든요. 대한민국에도 역시나 2020년대 최고의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신뢰 비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신뢰가 낮은 사회는 네. 그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보증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 아직까지는 별거 아닌 걸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심해지고 네. 뭔가 폭력 사태 같은 게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을 날이 멀지 않아서 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전에 우리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오늘날의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제공해 주는 책이 바로 분열의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진짜 오늘날 대한민국의 갈등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